달에 한 번 우리 정치의 한 달을 평가해보고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 속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전에 이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성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대통령 지명 몫이긴 한데 대통령의 권리 상태화 됐기 때문에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네.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소장이 거의 결혼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야가 모여서 법제처 해석까지 들으면서 내린 네. 결론은 대통령목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대행이 할 수 없다. 네. 다만 국회에서 지명하거나 대법관이 지명한 것은 그거는 권한대행이 요식 절차니까 그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네네. 이번에 헌법재판관 문제로 한 몇 개월 계속 핑퐁 네. 게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지명을 안 해주냐는 네.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마흔역은 안 된다 이렇게 네. 하다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또 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목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네. 그럼 이 양반 대통령을 인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있을 수 없죠.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탄핵의 범위도 국무총리 자격으로 탄핵된 것이기 때문에 150석 이상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위헌입니다. 위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권한대행 소송도 이제 저 신청도 했습니다만 네. 분명한 거는 이분은 국회에서 이 후보자들은 그분들의 뭐 능력과 인품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고요. 네. 네네. 이 문제 때문에 해줄 수가 없죠. 네. 근데 권한대행의 그럼 그 경계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통상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상황 관리.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그 경계가 인사권 행사만. 인사권은 안 네. 된다. 그게 그리고 명문화돼 있어요. 주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명문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행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가서 권한쟁의하면 100% 인용되게 되죠. 네네. 자, 한대행은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이러면서 헌정 질서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2명의 재판관 퇴임으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세요? 뭐 전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네. 자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네. 국회에서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적을 말씀하시지만 안 될 거 알면서 어깃장을 놓는 거거든요. 또 야당을 자극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땐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명이 안 되니 그분이 걱정하는 거리 상태를 계속 걱정해 주시는 건 모르겠는데 네. 네. 본인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쟁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할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자꾸 이렇게 야당과 네. 각을 세우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네. 대단히 그 대한민국의 이 현재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마용주 대법관은 재판관은 그거는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대통령 몫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세 분 가운데 두 분을 철회하고 그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한 걸로 봐야 됩니다. 거기는 국회를 통과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아직 이제 두 분은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부한다. 우리는 국회 모든 절차를 내가 의장으로서 그 프로세스를 거부하겠다는 그 입장문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헌 여부에 네. 대한 판단을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서 그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회는 절차를 밟죠. 네. 부결시킬지언정. 네. 그런데 지금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강공 모드, 그러니까 강공 모드라기보다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그건 강공 모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어이없는 도발을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다음 대통령에게 맡겨야죠. 다음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주는 게 순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6인 체제가 8월 18일 이후는 가는데 그럼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했으니까 네. 7인 체제로 가면 된다. 그 심리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이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아마 이번 주 초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주말에 옮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전례 들면서 빠른 퇴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주택이 또 다른 사람이 세를 살고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임시 거처로 옮기라고 하기도 좀 난처하고. 네. 네. 근데 비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이사하면 되잖아요. 네. 이사심 싸는데 일주일씩 걸립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분이 형사재판의 피의자고 김건희 여사가 곧 소환당하니까 그 기간 중에 관저에 있는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 시간을 벌고 있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된 사람이 저 대통령 관저에 저렇게 머무르면 자기도 사실 되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이사하지 않는 거는 네. 적절한 이유도 없어. 예를 들면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를 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라든가 어떤 적절한 이유도 없이 지금 일주일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네. 그 관절을 쓰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 저는 증거 다른 인멸을 이유가 하고 있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온당치 못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빨리 이사하시는 게 맞죠. 네. 이제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뭐 사저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단독주택으로 옮겼는데 이게 이제 공동 아파트다 보니까 네. 뭐 경호라든가 거기 이미 살고 계신 다른 주민들의 뭐 불편이라든가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사실은 네. 그 이제 적절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분들은 이제 감옥 갈 분들이라 사실은 그 집이 또 장기간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감옥 갈 볼 때.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거 유죄 확정이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사실 인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사재판에서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 논외로 하더라도 네. 이분 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또 한 분. 두 분 다 위험하죠. 네. 근데 헌법 제가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퇴임하고 공동주택으로 가시는 건 네. 경호상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네네. 또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그렇죠. 야기하고 공동주택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형편이 되시면 그 집을 이제 팔고 네. 좀 적절한 곳에 외곽 같은 곳으로 예, 네. 단독주택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또 워낙 손님들도 많이 오실 거고 나중에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원론적으로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전은 단독주택이 경호상이나 또 여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하. 단독주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네. 그 헌재 파면 선고가 이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선고를 앞두고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이 선고 후에는 이제 두어 차례 이제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 번은 뭐 대국민적인 그런 성격이 담겨 있는 것 짧게 이제 내문단으로 냈고 그다음에 또 국민변호인단 지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낸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 야당에서는 뭐 승복 선언이 명시적으로 없었다고 이제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을 관저로 불러가지고 1시간 정도 독대했다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듯 싶어서 저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이런 거죠. 가령 대통령 측에서 먼저 나경원을 보자고 했으면 이례적인데 네. 나경원 의원이 좀 만나자고 연락한 걸 받아주어서 만난 거면 그건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분의 태도를 제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2017년 파면이 확정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워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가겠다. 네. 승복 선언은 아니지만 네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죠. 윤석열 씨의 이 발언은 국민들 옆에 자기가 있겠다. 자기 지지자 옆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정치적 용어, 정치적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옆에 내가 늘 있을 테니까 나를 지켜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결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삼성동 사저로 갔을 때 네.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갔어요. 네네.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서로 위로도 하고 뭐 또 이제 또 사저로 가셨으니까 네네. 인사하러 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뭐 그 너무 정책 의미를 부여할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뭐 예를 들어
후보 경선이나 네. 당 대표 경선에 관여할 목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불렀다면 네. 그래서 이례적인 정치의 항의죠.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형식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났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 얘기가 자꾸 나왔던 게 윤 전 대통령하고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이번 탄핵 국면을 계기로 뭐 두 분 사이 관계가 좀 뭐 좋아진 걸까요? 달라진 걸까요? 이 나경원 의원은 현재 탄핵 심판 내내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각하를 주장해왔던 쪽이거든요. 뭐 고마웠겠죠. 뭐 저 대학교 서울대 법대 선후배로서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었고 다만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야 뭐 약간 뭐랄까요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다시 친해질 수 있고 또 대통령 지냈던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중진이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네. 서로 이해관계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현재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네. 당대표 선거를 출마도 아닌 상황이어서 네, 그렇죠. 특별하게 해석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 의원에게 당권을 맡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면 네. 도움이 될까요? 저는 대선이 지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역관계는 또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지금의 당권 구도는 또 다르게 전개될 많이 것이다. 바뀐다고 보죠. 하긴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럼요. 지위가 바뀔 수가 또 있는 거니까 당의 일단 지위가. 이제 네. 대선을 경과하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치르면 뭐 100점 100패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건 이해하지만 네. 정치적으로는 저전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대선을 경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형태든 거리를 둘 것이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관계가 대선 이후에 당권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판단입니다. 근데 좀 다른 해석도 있어요. 물론 저기 윤 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네. 저희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 가운데 갖지 않았던 큰 팬덤을 갖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지한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전혀 뭐 다른 그렇게 해석. 분석하실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네. 예, 저희는 좋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엄 심판 구도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가 되면 네.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네네. 이 계엄 국면에서 네, 있었죠. 최근에 네. 거제에서 네. 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변강용 후보가 네.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네. 경상남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선과 이 1년 사이에 네. 네. 거제 민심이 바뀐 거 아닙니까? 네. 경상 PK입니다. 네. 이건 뭘 말하냐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벌어졌어요. 국민들 상당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한 후보, 윤석열 대통령 친분을 자랑하면서 억울한 탄핵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전략가들이고 제대로 된 대선에 대한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이라면 네. 보수 유권자들이라면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힘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발신한 유혹을 절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도 당에서 손 떼야 된다. 결국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분 말씀이 맞죠. 그분이 TK입니다. TK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네. 이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의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드리나 마나인데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없다? 뭐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지켜줄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는 네,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서 직접적인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전체가 등을 돌리고 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있을까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그랬는데 또 그 후보가 되지도 않아. 네. 그러면 전체로부터 버림받게 될 텐데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위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쪽에 국한되어서 발언이 나올 것이다. 네. 이 게임에 관여는 안 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 하나가 자 그럼 만일의 경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했다. 그걸 가정했을 때 만일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지금은 제가 보기에 신당 창당은 좀 분열은 안 한다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신당으로 혹시 분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네. 기존 여당에서 친박당이 따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네. 네,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패족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 무슨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것이 뭐가 다를까요? 뭐 발표가 공식적으로 잘 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거리에 나선 시민들이라든가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비상계엄을 일으킬 동인이 됐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와 더 당을 만드는 거 무슨 그러니까 연관? 그 정신을 그 동력은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첫 번째 네. 대선 후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소위 기존 정당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 네. 여기서는 도저히 공천을 다음에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위기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뛰쳐나오거든요. 네. 지금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당 만듭니까? 당장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후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 적은 없고요. 네. 보통 총선을 앞두고 총선 앞두고. 공천받기 어려운 세력이 사람들이. 대선 후보급 인물과 함께 만든 적은 있어도 네. 신당 창당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그렇군요. 신당 창당 얘기는 뭐 거의 그냥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여러 설들 중에요. 네. 네. 실현 불가능한 이 시나리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제가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들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국민들을 너무 현혹시킨다.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한 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특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조기 대선과 개헌 동시 실시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반응이 과거와도 원도가 다르게 완전히 냉랭하게 그지없고 이른바 뭐 친명계에서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아주 공격하는 이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좀 태도를 좀 바꾼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네. 네. 우원식 의장 측과 네.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개헌에 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원식 의장도 네.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일정한 형태의 공감도 이뤘어요. 예. 네.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당하고 네. 공유하지 않았어요. 공유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네. 민주당 안에 여러 분위기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개헌에 동조하면 그것 안 된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이 탄핵 과정에서 상당수 민주당 당원들에게 잠재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툭 던지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와 상의된 건 줄 모르고 네. 반발들이 시작된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전사가 있어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 모르게 진행된 일은 아니다. 네. 아마 민주당이 광범위하게 내부에 공유를 할 시간은 없었다. 이제 요게 제가 보는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네. 그러니까 이 대선 전에 네. 여야 간에 또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 비용이 주니까요. 네.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우 의장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합의되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남은 거는 지방선거 때 하자는 수준의 단계별 개헌론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연성 개헌이죠. 그러니까 좀 실제로 우리 네. 우리 대한민국이 87년 이후로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그러니까요. 됐어요. 네. 절차적으로나.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상당히 이건 아이디어예요. 한꺼번에 모든 거를 개헌하려고 하지 말고 네.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네네. 합의되는 것부터 하나씩 개헌해 나가면 네. 한 3차례에 걸쳐서 연속 개헌 큰 전국적 선거가 있을 때 이번에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 지방선거 때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 네. 그다음 총선 때 합의될 수 있는 거 하고 네. 제가 볼 때 한 3차례 나눠서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 라는 측면에서 네. 개헌에 대해서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무조건 반발할 게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 쪽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수준은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거는 이번 이 짧은 시간에 합의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거는 지방선거를 목표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1년 정도 텀을 두고 2년 정도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장 놀이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표현은 좀 과했어요. 예, 예. 네. 그뿐만 이재명 대표랑 아니라 상의한 걸 몰랐다. 네. 상의한 걸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럴 거예요. 추미애, 양문석 의원 등등 한 50분 정도 네. 우 의장은 이제 거의 조롱에 가까운 표현으로 비판을 했단 말이죠. 정보력이 없으셨나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네. 그걸 공유할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양당 대표급 인사들하고 합의가 됐으니까 일정한 네. 공감대가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어도 네, 네. 본인이 일단 그거를 본인이 제안을 해서 네. 그쪽에서 받는 형식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제가 볼 땐 그 방법이 오히려 이제 사태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개헌을 걷어찼다. 이거는 적절하지 그건 않고요. 아니다. 예. 민주당 안에 반발이 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단계적으로 네.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개헌 동력은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이제 비명계 주자들은 여기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개헌 특위를 가동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정치 원로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힘을 실어주니까 자 그러면 이번 대선은 호언을 얘기를 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과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낸다는 이른바 개헌파들이 부딪히는 선거 구도를 한번 만들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는 원칙적 찬성을 했잖아요. 일부 개헌을 일부. 얘기를 했죠. 네. 아니 그 단계적 개헌인데 네, 네, 일부 네. 개헌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얘기됩니다. 단계적 개헌. 단계적 개헌. 네. 그러니까 권력 구조는 건들지 말고 다른 것만 하자. 네. 이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한 20일 사이에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단계적 개헌론인데 네. 그래서 지금 호언론은 없다. 이렇게 호언은 보시면 없다. 돼요. 네, 네. 근데 오히려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특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개헌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호언론자로 만나서 정략적으로 공격하면 네. 안 그건 된다. 개헌의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개헌을 정쟁용으로 쓰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4년 중임제 같은 권력 구조 얘기 개편 얘기가 자꾸 솔솔 나오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고 방금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권력 구조는 건들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못 건들죠. 이번에는 못 건든다. 아니 20일 안에 어떻게 합의가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 17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행의 이 대통령제가 문제다. 개헌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때 당연히 안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회 정세균 의장 산하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1년간 운영했어요. 네. 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서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요. 권력구조 문제는 내각제론자와 그렇죠. 의원 집정부제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333 팽팽하게 싸웠어요. 아니 국회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냥 마치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단일한 개헌안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도 권력구조에 대한 단일안이 없어요. 못 만들어요. 내가 알아요 거기도. 네. 다 달라. 그러니까 개헌을 정쟁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권성동 대표나 권영세 대표도 왜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자기 당 안도 만들면서 자기 당 안을 못 만들어요. 저거는 한 권력 구조는요 한 2년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 그럼 양당이 공약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공약은 보십니까? 내걸 수 있죠.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임기 중에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네. 호언 논자가 아니에요. 개헌 논자예요. 네. 이재명 네. 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력하니까 말 바꿨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은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여기에 담겨 있는 너무나 많은 복선 뭐랄까요? 많은 변수들 예.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내일쯤 대표직을 사퇴하고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합니다. 대선 캠프 중요 직책에 친명계 인사들보다는 통합형 인사들이 기용된 것 같던데요. 대선 싱크탱크도 500명 규모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혹시 얘기 좀 들으셨는지 직접 참여하시는지 다 아니, 뭐 궁금합니다. 들은 얘기는 있는데요. 네.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선 캠프가 앞으로 경선에 참여할 다른 후보들이 계십니다만 유력한 대선 주자이니까 네. 이번에는 그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경선 캠프가 곧 본선 캠프로 가야 돼요. 네. 새로운 또 짤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그렇기 없고. 때문에 아예 경선 캠프부터 본선을 대비한 통합형 캠프를 짠 거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선으로 가실 자신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그런 걸 고려하는 거죠. 아, 예, 아니 예. 뭐 옛날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캠프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하. 그때 비서실장이 친문계가 아니고 임종석 그렇죠. 네. 의원이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아. 그때 비서실장이 제일 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본선 캠프의 비서실장으로 바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제가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 네. 그때 실무 라인이 그대로 들어왔고요. 거기다 네. 이제 보탰어요. 각 후보 캠프에 있던 분들을 다 통합형으로. 그 이번에 역할을 하시죠. 저는 본선 때 뭐 역할을 주시면 또 하죠. 그러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이번에는 저희 세대보다 한 10년 내려서 아. 70년대생들이 주도하는 대선 캠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확실하게 그럼 이번에 좀 젊어지고 세대 교체 쪽으로 아마 민주당도 갈 세대 가능성이 교체라기보다는 캠프를 조금 더 전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좋겠다. 젊은 감각. 그래서 저도 뭐 경험도 많지만 확실히 감각이 지금의 젊은이들의 네. 이 정서나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